34만 원 지원해줘도 학부모 부담이 최대 57만 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교복값 때문에 매년 한숨 나온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거죠. 교복 담합 사건도 47건이나 적발됐는데 제재는 대리점당 약 1천만 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걸리면 본전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복 가격 과연 정상이라고 보시나요?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복 가격 안정화와 학부모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교복 가격 개선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정책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서 전국 단위의 교복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학생, 학부모, 시도교육청 등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교복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조사 결과 60%가 넘는 학교에서 생활복을 도입한 이후에도 정장형 교복을 병행하면서 전체 품목수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교 간 가격 편차가 크고 셔츠, 바지 등 추가 구매 가능성이 높은 품목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등 가격 불합리성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복비를 평균 34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학부모가 추가 부담하는 금액이 최대 57만 원까지 발생하는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주요 브랜드 중심의 공급 구조로 인해서 다양한 공급 주체의 참여가 제한돼서 시장 경쟁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측면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품목 구성의 합리화와 가격 기준 정비 그리고 공급 구조 개선을 통한 교복 가격 안정화 필요성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은 폐지 축소를 유도하고 생활형 등 필수 품목 위주로 간소화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또한 전수조사와 원가 계산 결과를 토대로 생활복 5개 품목의 상한 가격 기준을 마련해서 27학년도 교복 구매부터 적용해서 추가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생산자 협동조합 등 다양한 공급 주체의 참여 기반을 마련해서 공급 구조를 다변화하고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별 교복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학생, 학부모들이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와 협력해서 입찰 담합 같은 불공정 행위도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서 이번 교복 가격 안정화 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노력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교복 문화를 위해 교육 주체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마저 말씀하시고 이해하시죠. 네. 예. 공정위 교육 담합 관련해서 지금 처리 중인 사건하고 그 조치 실적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근 교복 가격 문제가 제기돼서 그 교복 입찰 담합 혐의가 의심되는 제조사, 교복 제조사와 전국 대리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2차례 실시했고요. 그 결과 일부 교복 대리점들의 입찰 담합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신속히 남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근 사건 조치한 사례로 광주 지역 27개 대리점 담합 사건에 대해서 대리점당 약 1천만 원 가량의 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예방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이후로 47건 가량의 교복 입찰 담합 사건을 처리해오고 있는데요. 주로 사건들이 영세한 대리점들의 생계형 담합이 대다수고요. 영세한 업체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서 작지는 않지만 작지 않은 제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재 규모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점당 1,000만 원 가량인데 작지는 않지만 충분한지는 의문시 되고 있어서 일단 제재 수준을 이것보다는 높여야지 이런 담합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예방 조치로 이제 담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을 우선은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교복 입찰 데이터를 제출받아서 실시간으로 저희 공정위에 담합 예방 담합 그 디텍트하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담합 징후를 감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징후가 감시되면은 확인되면은 신속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교복 사업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법 준수를 당부하고 기존에 신학기에만 운영하던 교복 담합 집중 신고 기간을 연중 상시 운영으로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교복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교복 시장의 규제적 특성을 지금 살펴보는 과제를 진행 중에 있고요. 과제 진행이 완료되면은 개선 방안을 교육부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고 수고하셨고요. 이 나는 교복 담화 문제는 아주 오래된 이것도 적폐 중에 하나거든요. 그 부모들이 다 알거든요, 이게. 가격 수준이나 품질 수준이나 이런 게 다 비교가 돼서 아, 이거 뭐 또 당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 시스템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데 어쨌든 앞으로 내년, 지금은 시간 여유가 좀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입찰 담합이 발생할 경우 일단 담합 규제는 그 1,000만 원 해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어떤 처음에 너무 이때까지 맨날 해오던 거를 하면은 뭐 망한다 소리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충분히 경고하고 내년부터는 실제 담합이 발생하면 아주 저 기업들 하듯이 네. 세게 예, 해서 다시는 담합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한 1,000만 원이 부당이익 수준인데 그거를 그렇죠. 현저히 초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당이득 하면 걸리면 본전이고 안 걸리면 남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객관적 검증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교육부나 이런 데 어디 뭐 홈페이지나 이런 거 있어요? 이게 교복은 이제 교육청별로 그러니까 있는데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거를 통합해서 네. 교육청에 있는 거 다 모으면 되잖아요. 모아가지고 교육부에서 전국의 교복 상황 가격 뭐 이런 거를 공지를 해주면 어때요? 비교할 게. 어쨌든 내년도부터는 그 우리가 지급하는 범위 안에서 전체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거 안 돼요. 하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예를 들면 교복이 이게 사실 제가 먼저 시작한 일이긴 한데 교복 하는데 이만큼 드는구나. 동복, 하복, 뭐 셔츠에 뭐 이렇게 계속 계산을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정했는데 그때는 실제로 쓰고 있는 금액만큼 했거든요. 했더니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그게 아닌 거 뭐 체육복 또 무슨 복 한 벌 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가지를 씌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규제를 해도 그 외의 걸 또 해버린다니까요. 네, 금액 규제는 별로 그럴 것 같고 요 안에서 하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한다는데 쉽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해보시고요. 네. 제가 보기엔 비교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를 들면 뭐 제주도에 무슨 중학교는 뭐 했는데 얼마. 보여주세요. 사진 찍어가지고. 네. 요 옷 하나 얼마, 뭐 스카프 얼마, 셔츠 얼마, 뭐 바지 얼마, 치마 얼마, 이거 가지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네, 그렇게 있는데 그대로 공제가 쭉 비교할 수 있게. 네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걸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이게 아주 사소한 사례죠. 이거 말고도 뭐 이런 게 너무 많죠. 네. 다음은 예방중심 개인정보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개인정보보호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 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먼저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네,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 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 양육가구 또 노인 돌봄 가구의 위기가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복지제도의 미비점을 현장과 면밀하게 검토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제공하지 못하는 복지 신청주의에 대한 개선과 또 경제, 돌봄, 정서 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등 복지 안전 매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과 과제입니다. 위기가구가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주요 세부 과제입니다. 먼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체계화하겠습니다. 조기에 발굴하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체납 정보뿐만 아니라 전기, 수도 사용량을 등의 생활위기 변수 정보를 활용하고 AI 발굴 모형의 정확도도 높이겠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반복 발굴된 가구 또 중첩돼서 발굴된 고위험 가구는 우선적으로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복지급여의 신청주의를 개선하고 희망드림 꾸러미를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보편급여는 연령 등으로 자격 확인이 가능하므로 자동 지급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 신고만 해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별급여의 경우에는 기존 수급자와 탈락자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급이 시급한 미성년자나 발달 장애인 등은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법 개정 전까지는 적극 행정을 통해서 생계급여를 선제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직권 신청 실효성 제고 방안을 4월 30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기가구의 방문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희망드림 꾸러미를 지원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위기가구를 방문했을 때 접근 자체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최초 방문 시에 희망을 드린다는 의미를 담아서 생활물품 세트를 지원하여 상담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위기가구에 대한 소득, 돌봄, 심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작 발굴해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복지급여의 지원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긴급복지의 경우에는 위기 사유를 확대하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할 때 적용되는 자동차의 재산 산정 기준도 완화하겠습니다. 아동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한부모나 조선 등 위기가구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취약 아동이 포함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시군구의 아동과 복지 관련 부서에서 함께 지원 계획을 세우고 공동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 양육자에 대해서는 수사 재판 시에 양형을 고려하고 또 체포 구속 시에도 아동 보호 조치를 의뢰하는 등 형사 절차 전반의 아동 보호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가족 내에서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단기 보호 시설과 치매 안심병원을 확충하고 돌봄 보호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 휴가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자살 시도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자살 예방 센터가 개입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넷째로는 현장 복지 공무원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선제적 적극적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읍면동의 복지 담당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겠습니다. 또한 직권 신청 등을 통해 위기가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한 공무원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상하여 적극 행정 문화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업무 전반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효율성과 정확성,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게 손이 많이 가는 일인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아까 직권 신청 관련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다고 그랬는데 당연하게 맞는 일이긴 한데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국가 법률 체계라고 하는 게 헌법, 법률, 시행령, 규칙, 조례 이렇게 돼 있지만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국민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임이 있어야 된다. 되겠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무슨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그 법률로 규정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국가 행정을 할 수가 없어요.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원래 헌법 체제에서 예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국회에 입법을 하려면 입법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국회에 그 법률 하나 통과하려고 그러면 무슨 별거 합의한 것까지 필리버스터링 한다 그러고 막 이러고 해가지고 일이 안 되는데 정말로 꼭 입법을 해야 될 거는 입법을 하고 그게 아니고 별로 논쟁거리 없는 것들은 시행령으로 하십시오. 너무 다 입법으로 맡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무슨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사를 하는데 이게 꼭 법률의 직접 위임이 필요하냐?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요. 조사해가지고 혜택 주겠다는데 그거를 꼭 법률에 물론 조사하면 내가 혹시 침해될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하면 위임이라고 하는 게 아예 시행령이라고 하는 게 아예 의미가 없어지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것까지 꼭 그 국회 입법을 해야 되냐 이거 좀 과한 것 같아요. 요건 이제 요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과거에 전 정부들은 법률에 반해가지고 시행령 만들어가지고 한 것도 지금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내가 그거 조사해보라고 했는데 그런 거. 지금 정비 중입니다. 네. 그것도 다 유효하다고 하지 그거 무효라고 한 경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거 하자는 건 아니고 법률에 반해서 정말로 무슨 이상한 시행령 만들어가지고 하는 이런 걸 하자는 게 아니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는 웬만하면 시행령으로 하십시오.
법률 개정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국회도 너무 부담이 커요. 쓸데없이 정치적 쟁점화되고. 예, 네. 웬만한 거는 각 부처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법제처장입니다. 한 가지만 네.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 부처에서는 조그만 변화가 주더라도 법률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전에 저희 법제처에 협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시행령단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여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일을 쉽고 일이 되게 하자고 하는 거지 우리가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용적으로 목표에 맞게. 네. 나쁜 짓 안 하면 됩니다. 네, 다음. 네, 다음은